네, 명진님 혹시 네,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슬라이드 네. 잘 이제 잘 보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확장 가능한 테라폼 코드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당근페이 SRE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영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클로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는 포스키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시코프 한국 사용자 모임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하시코프 앰베세더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번 발표를 시작함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개요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번 발표의 목적 자체는 여기 화면에 적힌 것처럼 조직이 커지면서 관리하는 테라폼 코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무슨 테라폼 모듈을 만들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아직 감이 잘 안 온다. 혹은 도대체 하나의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떠한 리소스까지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는지, 리소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혹은 중복되는 테라폼 코드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중복 코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공유드리는 내용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발표에서 공유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생각하고 결론을 낸 테라폼 코드를 대하는 자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라폼 도구와 기본 문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확장 가능한 테라폼 코드 관리를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테라폼 버전 관리자와 테라폼 클라우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장 가능한 코드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확장 가능한 코드란 무엇을 의미할까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확장 가능하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읽어야 하는 코드의 양이 적다. 이제 테라폼 코드를 이제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동료들과 같이 관리를 하면 동료들은 이제 같이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읽어야 하는 코드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코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해야 하는 코드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한 코드랑 가독성과 유지보수에서 뛰어난 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장 가능한 테라폼 코드를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원칙으로 테라폼 모듈을 사용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테라폼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많이들 보셨을 듯한 테라폼 코드의 디렉토리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메인 테라폼 파일부터 아웃풋과 베리어블을 담당하는 테라폼 파일, 그리고 버전 파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듈은 여러 테라폼 리소스를 하나의 논리적 그룹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네, 하나의 디렉토리 내에 테라폼, tf 파일 혹은 tf.json 파일로 구성된 콜렉션이다 라고 테라폼 공식 홈페이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렇게 어떠한 테라폼 코드 묶음이든 모두 테라폼 모듈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위에서 보는 구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로 테라폼 CLI를 수행하는
워크스페이스의 프로젝트 폴더인데 이러한 디렉토리도 이제 모듈로 보게 되고 아래처럼 워크스페이스에서 호출하게 되는 모듈 블록 자체도 테라폼 모듈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코드 자체는 이렇게 루트 모듈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 호출되는 모듈을 차일드 모듈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제가 언급하는 모든 모듈은 이 차일드 모듈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테라폼 모듈을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다른 모듈의 테라폼 코드 내에서 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테라폼 코드 모음이라고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문법에서 모듈 블록을 통해서 호출하게 되는 라이브러리 코드, 그 코드를 테라폼 모듈이라고 정의하고 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보시면 이제 IAM 유저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IAM 유저 모듈을 이용해서 모듈을 생성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9가지 리소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테라폼 모듈을 이용하면 여러 리소스를 한 번에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테라폼 모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큰 이유로는 이 중첩 루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IAM 유저를 여러 명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어떠한 문법을 첨가하지 않고 생으로 이제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뭐 클로드라는 사용자에 대해서 IAM 유저 그룹 멤버십, IAM 유저 폴리시 어태치먼트 이런 리소스를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AWS IAM 유저부터 IAM 유저 그룹 멤버십 그리고 IAM 유저 폴리시 어태치먼트 이 각각의 리소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IAM 사용자를 나타내는 이 AWS IAM 유저 리소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리소스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룹 멤버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 그룹스라는 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룹스의 키에 그룹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유저 폴리시 어태치먼트 리소스를 보면은 이 경우도 폴리시를 어태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0개가 되고 또 n개의 폴리시를 어태치를 하게 되면은 n개의 폴리시 어태치먼트 리소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관계가 파악이 되면은 이제 이것을 좀 쉽게 반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 AWS IAM 유저 리소스에 대해서만 반복 관리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IAM 유저에 대해서 for each 메타 아규먼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로컬 변수로 정의된 유저의 정보 모음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도록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번에는 그룹 멤버십을 추가 관리하도록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네, 그룹 멤버십 같은 경우는 IAM 유저 리소스와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똑같이 for each 메타 아규먼트를 통해서 동일한 반복문 조건으로 이렇게 그룹수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저 폴리시 어태치먼트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저 하나의 정보마다 네임, 그룹스, 그리고 폴리시스와 같은 속성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IAM 유저와 IAM 유저 그룹 멤버십은 동일하게 이렇게 for each를 돌리면 되는데 IAM 유저 폴리시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네, 유저네임당 폴리시를 하나씩 꺼내와 가지고 for each의 키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테라폼에서 네이스티드한 이제 for each가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네이스티드한 루프를 좀 간결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IAM 유저 객체를 나타내는 전체 묶음 자체를 하나의 모듈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는데요. IAM 유저 모듈로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forEach를 통해서 손쉽게 루프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리소스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제 테라폼 모듈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로는 캡슐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캡슐화는 이제 객체의 응집도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객체 모듈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폼에서도 이제 이 캡슐화를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을 이제 하나의 객체의 응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객체 모듈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모듈 단위의 재사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IAM 유저도 좋은 예제가 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AWS에 시크릿 매니저, 시크릿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이 시크릿이라는 리소스뿐만 아니라 시크릿 폴리시, 시크릿 로테이션, 시크릿 버전과 같은 다양한 이제 관련된 리소스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리소스를 이제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모듈로 캡슐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해지겠죠. 네, 이렇게 테라폼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원칙으로 외부 모듈을 사용하지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테라폼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테라폼에서 몇 년 전부터 이 테라폼 레지스트리를 런칭을 해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테라폼 프로바이더나 모듈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그래서 이 테라폼 레지스트리에 접속을 하면은 공개된 테라폼 모듈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찾은 모듈을 쉽게 코드상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공개된 테라폼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유명한 것들로 이제 테라폼 AWS 모듈이라는 오가니제이션에서 관리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들은 하시코프 앰베서더 중 한 명인 안톤 바벤코라는 분이 리드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클라우드 포세라는 이제 데브옵스 전문 기업에서도 테라폼 모듈을 공개적으로 오픈 소스로 운영하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사이드로 테디랩스라는 오가니제이션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테라폼 모듈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부 모듈을 사용하지 마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보시면 테라폼 AWS 모듈스, 이 오가니제이션에서 관리하고 있는 VPC 모듈을 사용한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회사 프로덕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듈 내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조직 내에서 당장 고쳐야 되는 니즈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AWS 프로바이더 신규 버전이 릴리즈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싶은데 모듈 내에서는 아직 릴리즈가 안 돼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리소스에서는 지원해주는 기능인데 모듈에서 해당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옵션을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은 코드에 대한 통제권이 조직 내에 없어서 문제를 겪는 이슈들인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는 외부 모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외부에 있는 모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은 외부 모듈을 포크를 한 후에 사내 저장소에서 이제 수정본을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조직 내에서 직접 테라폼 모듈을 설계하고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운영을 하는데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원칙으로는 모듈의 버전을 관리하라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로컬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디렉토리 파일 경로를 통해서 모듈 파일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위 디렉토리의 상위 디렉토리, 모듈스 디렉토리의 S3 버켓 디렉토리를 참조해서 S3 버켓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컬 모듈에서는 버저닝을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여러 테라폼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 뭐 업로드 서비스에서 S3 버킷을 참조할 수 있고, 뭐 페이먼트 쪽에서 특정 이유로 S3 버킷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워크스페이스에서 동일 모듈을 가리키고 있을 때 해당 로컬 모듈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 워크스페이스가 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버전이 관리되는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컬 모듈이 아닌 리모트 모듈, 원격 모듈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코드들은 이제 리모트 모듈을 사용하는 예인데요. 첫 번째는 Git 소스 기반의 Git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테라폼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는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하게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 모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원격 모듈로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버저닝이 되는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다른 버전의 특정 버전의 S3 버켓 모듈을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S3 버켓 모듈의 코드를 수정하더라도 다음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워크스페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한 가지 이제 관리하기 편한 팁을 하나 공유를 드리자면 버전 제약 조건, 버전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테라폼에서는 이제 버저닝과 관련된 표현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버전 제약 조건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버전만 명시하게 되면 해당 버전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표현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1.2.0 버전 이상 중 최신 버전, 혹은 이상과 미만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버전에서 가장 오른쪽 사이드를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식도 존재합니다. 1.2.x 버전 중 최신 버전이나 1.x 버전 중 최신 버전, 이런 표현식을 나타내는 게 가능한데요. 이 버저닝 전략은 조직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세만틱 버저닝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패치 버전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 패치 버전 같은 경우에는 큰 임팩트를 가져오는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물결 표시에 버전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패치 버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원칙으로는 두 종류의 테라폼 모듈을 관리하라 라는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테라폼 모듈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어떤 모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데브옵스가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데브옵스 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표준과 컨벤션이 적용된 S3 버킷 모듈을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S3 버킷이 필요하면 이 모듈을 가지고 동일한 표준과 컨벤션을 적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굳이 S3 버킷에 모든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옵션들은 전부 숨겨버리고 정말 회사 조직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만 노출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DevOps B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듈이 기존 리소스의 기능을 제한시키면 안 되고 기존 리소스 모음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응집과 추상화, 캡슐화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어떤 조직에서든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모듈을 둘 다 관리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모듈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정의를 하고 조직 내에 이제 공유를 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모듈의 종류는 동일하게 모듈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모듈은 스택이라고 따로 명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이 모듈 자체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기존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유의미한 객체 단위로 다시 추상화한 리소스 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3 버킷과 관련된 모든 리소스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객체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모듈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모듈은 지금 현재 속하고 있는 조직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도록 구성을 해서 어떠한 조직에서든 용도에 무관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테라폼 모듈은 조직의 기술 표준과 컨벤션이 적용되어 제한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테라폼 모듈을 의미합니다. 스택은 이제 리소스의 모음일 수도 있고 혹은 모듈의 모음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용도와 옵션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표준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듈과 스택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는 리소스인 ECR 레포지토리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CR 레포지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테라폼 리소스를 살펴보면 세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요. ECR 레포지토리와 ECR 레포지토리 폴리시, 그리고 ECR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제 패키징을 해가지고 ECR 레포지토리라는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ECR 레포지토리에서는 이 세 가지 리소스에서 제공하던 기능들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줄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듈만 가지고도 레포지토리 정책도 설정할 수 있고 이미지 라이프 사이클 정책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직 내에서 사용하기에 앞서 가지고 강제된 정책이 반영된 스택으로 이제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싶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ECR 레포지토리를 한 번 더 감싸가지고 레포지토리 정책이나 이미지 라이프 사이클 정책에 미리 정의된 정책을 박아 넣고 제한된 설정을 허용을 하는 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은 어떠한 옵션을 제공하더라도 이 정책은 적용된 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듈과 스택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좀 스케일이 큰 예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백엔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약간 표준 인프라 리소스들을 만든다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이크로 백엔드라는 테라폼 모듈을 만드는데요. 이 테라폼 모듈이 이제 스택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백엔드라는 모듈에는 기존에 조직 내에 정의되어 있는 뭐 ECR 레포지토리라는 모듈이나 EKS의 IRSA 모듈, KMS 키, 시클릿 매니저의 시크릿, 엘라스틱캐시의 레디스, RDS의 MySQL, 카프카 토픽 이러한 모듈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스펙에 따라서 어떤 리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MySQL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MySQL의 스펙이 어느 정도고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옵션들만 제공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이제 인프라 구성으로 딱 만들 수 있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테라폼 모듈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다음 원칙으로는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하여 관리하라라는 원칙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테라폼 코드를 처음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객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S3 버켓 3개를 관리한다고 할 때 모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모듈 블록이 하나의 S3 버켓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이 코드를 한 번씩 이제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for each 메타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이제 모듈 블록을 하나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로컬 블록 내에서 S3 버켓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어레이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for each 문을 통해서 이 each 밸류를 통해서 네임을 하나씩 집어넣도록 하면은 하나의 모듈 내에서 여러 S3 버켓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로컬 블록을 없애고 이 S3 버켓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코드는 변경하지 않고 이 테라폼 변수만, 테라폼 베리어블스만 변경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주입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예에서는 S3 버킷의 네임만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관리하게 되는 리소스들은 네임만 관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퍼티들을 이런 복잡한 프로퍼티들을 같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프로퍼티들이 생길 때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베리어블 블록들을 계속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고 점점 길어지는 베리어블 정의를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반복을 없애고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떠한 엔지니어든 좀 친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YAML 데이터 형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config 파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YAML 파일에 경로를 주입받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라폼 코드상에서 로컬스 블록을 통해서 이 config 파일 변수를 읽어들여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고 YAML을 디코딩해서 컨피규레이션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config.yaml 파일을 보면은 이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에서 AWS 시크릿 매니저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YAML 형식으로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YAML 파일을 실제로 이제 리소스를 만드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시크릿 매니저 시크릿이라는 그 테라폼 모듈을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 for each 메타 아규먼트를 통해서 local.config.secrets 이 위치가 여기 이 시크릿이죠. 그래서 이 시크릿 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for each의 키는 secret.name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밸류는 시크릿 객체 전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name을 each 키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each.value 안에 있는 이 프로퍼티들로 하나씩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try라는 함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try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try 함수가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테라폼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원하는 개수만큼 주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 아규먼트를 하나씩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해석에 성공하는 인자값을 반환하게 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번 아규먼트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 룩업이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룩업의 첫 번째 키로 맵을 넣고 두 번째로는 이제 룩업을 할 키를 넣고 룩업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디폴트 값을 넣는 형식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트라이 함수가 생기면서 이제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그리고 더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저는 트라이 함수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봤던 페이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config 파일을 YAML 디코드를 통해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더 수정을 통해 가지고 컨텍스트라는 것을 config에 주입하도록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사용하는 변수는 똑같은데요. config 파일을 통해서 파일 경로를 받고 첫 번째에서는 이거를 그냥 파일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거기서 컨텍스트 키를 빼옵니다. 컨텍스트 키 옆에 보이시죠? 두 번째 config에서는 똑같은 파일을 불러오는데 파일 함수가 아니라 템플릿 파일 함수를 쓰고 거기에 조금 전에 읽어드려온 local.context 키를 주입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템플릿 파일 테라폼 함수에서 이제 템플릿 문법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템플릿 문법을 이 config 파일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config 파일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해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 내에서 어떤 개발자분이 시크릿 매니저에 시크릿 하나 추가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브옵스나 SR 입장에서 여기 config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 config 파일에 항목을 추가해서 풀리퀘스트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브옵스에서 코드 리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크릿 매니저에 시크릿이 필요 없어졌다. 제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또 config YAML 파일을 찾아서 여기서 항목 제거하고 풀리퀘스트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이제 원칙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모든 것을 담지 마라 라는 원칙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원칙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고 아직도 조금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원칙에 대해서만 다루어도 하나의 세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만 보고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테라폼을 처음 접하게 되고 인프라를 관리를 하게 될 때 보통 이제 모놀리틱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위한 테라폼 코드를 작성할 때 이 테라폼 코드 내에 뭐 네트워크 단부터 도메인 단, 로드 밸런서 단, 그리고 서버를 프로비저닝하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나 뭐 방화벽까지 모든 리소스를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조직의 구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일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세션에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다음 원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칙은 워크스페이스 간의 의존성을 관리하라라는 내용인데요. 네, 우선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테라폼 코드를 작성할 때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폼 기본 문법 상에서도 이러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라는 문법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블록을 정의를 해가지고 테라폼에서 관리하는 리소스는 아니지만
외부 API, get이나 list와 같은 형태의 API를 호출해서 특정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거를 다른 리소스를 정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테라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요. 이 리소스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테라폼 상태 저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백엔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엔드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리모트는 테라폼 클라우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면은 외부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의 상태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명시적으로 워크스페이스에 의존성을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데이터 소스도 이렇게 for each 문을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for each 문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config 파일의 리모트 스테이트 섹션에서 리모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config YAML 파일에 이렇게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키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VPC는 테디랩스라는 오가니제이션에 다음과 같은 워크스페이스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리고 도메인 인증서를 관리하는 도메인 서트에 대해서는 테디랩스 오가니제이션에 이 도메인 서트 테디랩스 APNE2라는 워크스페이스 정보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의존성을 주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목적에 따라서 분리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워크스페이스 간의 의존 관계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VPC 워크스페이스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도메인 존 워크스페이스, 도메인 서트 워크스페이스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의존 관계를 보면은 뭐 네트워크 VPC는 도메인 존을 참조할 수 있고요. 도메인 서트는 도메인 존을 참조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VPC와 서트를 이제 참조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에서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 간의 관계도를 그리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요. 여기서 근데 이런 의존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VPC에서 뭐 신규 기능을 추가하면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참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로드 밸런서도 VPC를 참조하고 VPC도 로드 밸런서를 참조하는 순환 참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순환 참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워크스페이스 간의 관계가 꼬이게 되고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각각의 워크스페이스별로 어떤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원칙은 이제 모든 것을 테라폼으로 관리하려 하지 마라 라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테라폼으로 특정 인프라 리소스를 작성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동일한 작업에 대해 기존 작성된 테라폼 코드가 있는가? 뭐 있다고 하면은 그 코드를 확장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테라폼 코드를 작성할 만큼 업무적으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이제 콘솔 같은 데 들어가서 버튼 클릭으로 하는 게 더 시간을 단축해 줄 때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런 동일한 작업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 작성하게 되는 코드가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가? 혹은 이렇게 IAC나 기덥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오디팅을 한다거나 코드의 히스토리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팀원으로부터 코드 리뷰를 받는다거나 코드 자체가 문서화 역할을 한다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장점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작성하는 테라폼 코드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점들이 팀에게 유효한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동일한 리소스에 대해서 이미 테라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리소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모두 테라폼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여부들도 같이 질문을 하면서 테라폼으로 관리할지 말지를 팀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에서 관리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테라폼에서 관리하는 이제 프로바이더부터 리소스까지 이렇게 쭉 이제 하나씩 나열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팀 내에서 테라폼으로 관리하기로 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하나씩 관리를 하게 되면은 뭐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프라 사이즈가 굉장히 클 때 동료가 이거를 테라폼으로 관리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라폼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인프라가 얼마나 이제 테라폼 코드로 관리되고 있는지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것도 팀에서 테라폼 코드를 이제 추적하고 어떤 개선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도와주는 도구로 드리프트 CTL이라는 오픈 소스 도구가 있는데요. 이 드리프트 CTL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프로바이더는 AWS, Azure, GCP, GitHub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라폼 상태 데이터와 실제 인프라 리소스를 비교해서 이 IAC로 커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이 커버리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요. 커버가 되고 있지 않은 리소스들에 대한 상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테라폼으로 관리되고 있는 리소스 중에 외부에서 변경된 내역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장 가능한 테라폼 코드에 대한 여러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테라폼 버전 관리자와 테라폼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공유 드릴 내용은 테라폼 버전 관리자인데요. 이 테라폼 버전 관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조직에서 관리하게 되는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테라폼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하게 되는 테라폼 버전이 상이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테라폼 버전을 여러 버전의 테라폼을 사용해야 될 때는 이런 테라폼 버전 관리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라폼 버전 관리자는 TFEMV라는 테라폼 버전 관리자인데요. 루비 쪽에서 사용하는 RBEMV의 영감을 받아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사실 이 TF 스위치라는 도구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테라폼 스위처라는 이름의 레포지토리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아직 TF-EMV보다 인기는 없지만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구 모두 이제 테라폼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 내에 .테라폼 버전이라는 파일을 정의하고 해당 파일 내에 버전을 명시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워크스페이스에서 테라폼 버전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하시코프에서 운영하는 이 테라폼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테라폼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이 프라이빗 프로바이더나 프라이빗 모듈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상태 저장소도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락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팀원 5명까지는 한 오가니제이션에서 이 무료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테라폼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팀의 인원이 적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테라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프라이빗한 모듈 저장소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GitHub를 통해 가지고 원격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테라폼 클라우드를 통해서 원격 모듈을 사용할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고, 또 상태 저장소도 AWS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보통 이제 S3 버킷과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 락 기능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테라폼 클라우드의 상태 저장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간편하게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로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할 때 실행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행 모드는 리모트 실행 모드이고, 이 리모트 실행 모드는 테라폼 코드 자체가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CLI 상에서는 그 에이전트의 결과물을 스트리밍으로 전달받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로컬 실행 모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사용자 랩탑에서 테라폼 플랜이나 테라폼 어플라이 같은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 상태 저장소만 테라폼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만들게 되면은 이 리모트 설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로컬로 변경을 해주셔야 이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태 저장소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테라포 코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칙들 8가지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테라폼 버전 관리자와 테라폼 클라우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당근페이 인프라팀에서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RE 포지션, 당근페이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SRE 포지션과, 그리고 아직 포지션 공고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곧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를 함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와 같은 팀에서 테라폼 코드를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당근페이 인프라 팀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